제7연의 새로운 해석. 제7연은 결연아프연으로 한시의 전구에 해당하며 아프연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준다. 따라서 반전을 시도하는 연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본 시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첫 행에서의 가다가 들어라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들었다는 말이다. 가다가 오다가와 같은 뜻이지만 굳이 가다가로 쓴 이유는 늘상 다니던 길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가다가는 어쩌다 한 번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중의적 표현이 된다. 이어 나오는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에서는 가다가 들었다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가다가 들은 바가 대단히 특별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특별한 소리를 애정지 가다가 들었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애정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의미심장하더라 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식구로 볼 수 있다. 다음 행은 그 들은 바 의미심장한 소리의 내용과 관련된 식구이다. 애정지 가다가 들은 것이 바로 사슴이 짐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거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또 한 번 들어라는 표현을 썼으니 그 들은 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더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두 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들어라를 읊었기 때문이다. 즉 제7어는 한마디로 들어라연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원이 난해업구의 해석을 시도해보자. 애정지의 어석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단어 하나에 딸린 해석이 너무나 다채롭다. 그 이유는 다음 행에 나오는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르리 난해하기 때문이다. 실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들어라의 정체를 밝힌다는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애정지의 뜻은 말 자체로부터 찾아야 한다. 애정지는 애 플러스 정지로 볼 수 있으며 정지는 정지의 구어로서 부엌을 뜻한다. 애정지는 부엌에 딸린 공간으로 상하기 쉬운 음식물, 특히 술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보조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정지애의 도치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애정지는 시원해야 하므로 불을 지피지 않는, 즉 솥이 없는 공간이다. 부엌이 없으므로 애정지라고 부르기 곤란했을 것이다. 외정지, 바깥정지도 마찬가지다. 애정지라면 솥이 없는 부조부엌을 연상시키기에 딱 좋은 이름이며 그리하여 생겨난 말로 풀이하고자 한다. 그런데 술과 상하기 쉬운 음식을 저장했던 애정지는 별서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사대부들은 무신의 난과 몽고 침입을 겪으면서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별서를 많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별서에 하인을 두고 농장을 개간하여 경영했는데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했으며 애정지의 필요성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별서의 애정지는 깊은 산속으로의 도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청산별곡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정지는 이외에도 많은 함의를 갖는 시어로서 획일적인 해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마지막으로 애정지의 어석을 정리하면 애정지인가 했더니 딱히 그것도 아니며 어이 해금의 명수인가 했더니 그 또한 아니고 또한 갈림길을 뜻하는가 했더니 그도 아니며 이도 저도 아닌 듯 하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어느 것도 될 수 있는 이상 야릇한 말이로구나.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후렴이 절로 따라 나온다. 어려운 후렴이지만 얄이 얄궂다. 야를 부리다의 야림을 알고 보면 그 뜻 또한 쉽게 이해된다. 즉
야라리 야라리 야라셩 야란 것 야라도다 정도가 된다. 우리 선조들의 언어 감각이 이 정도일 줄이야.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하지 않은가. 다음은 짐대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자. 짐대는 고어일 수도 있지만 현대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 짐을 얹어두는 탁자, 짐대와 같은 말일 수도 있다. 짐대는 다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짐 플러스 대, 두 대를 달리 부르는 말. 둘째, 짐 플러스 대, 짐을 올리는, 쌓아두는 대, 크기에 따라 탁자를 의미하기도 하며 큰 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청산별국의 공간을 내륙으로 본다면 짐대는 배의 짐대가 아닐 것임에 달리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특히 애정지와 관련된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백수희, 산대 잡희의 소대, 장대는 풍수 비보물이 아니므로 짐대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주형 지세가 아닌 절의 당간을 짐대로 부르기도 한 것처럼 짐대로 불렀을 수도 있다. 애정지와 관련된 짐대라면 짐을 올려놓는 탁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현대어로 이해할 수 있는 짐대, 즉 짐을 얹어 놓는 대라면 애정지에 두고 쓰는 일용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래의 그 공간적 특성을 살핌으로써 감동을 자아낼 만한 시적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애정지는 해금 켜는 소리가 흘러나온 곳이기 때문에 공간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짐대의 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애정지는 비교적 서늘한 위치를 골라 만든 공간으로서 상하기 쉬운 음식, 특히 술을 저장하는 보조 부엌이다. 당시 애정지를 둘 정도의 주택이면 하인 몇 명쯤 거느리는 식술이 많아 특별히 음식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정도의 꽤나 잘 사는 집안으로 생각된다. 저장해야 할 음식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술이다. 당시의 술로서는 탁주와 이를 가라앉혀 만든 청주가 있었으나 모두 알코올 농도가 낮아 날씨가 따뜻해지면 술이 금방 쉬어져서 맛이 변했다. 때문에 술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했는데 부엌은 불을 지피므로 적당치 못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상류층이면 술 저장소가 제일 먼저 필요했다. 또한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큰일을 치르고 나면 남은 음식을 저장할 필요도 있었다. 애정지는 넓은 공간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탁자와 같은 짐 올리는 짐대를 들여놓고 짐대 아래에는 술 항아리, 젓갈단지, 감주 또는 수정과 항아리 등 무거운 물건을 놓고 그 위에는 무겁지 않은 물건들을 올려놓았을 것이다. 또한 벽에는 층층이 선반을 만들어 가벼운 물건을 얹었을 것이다. 이것이 애정지의 기본 배치이다.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은 부엌에 붙어있는 음식물 저장소로서 항상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후미진 공간이며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노마님이 아닌 젊은 마님일 것이다. 부엌 일을 직접 챙기는 사람은 젊은 마님이기 때문이다. 부엌에 딸린 공간이지만 외진 곳에 위치하여 한여줄조차도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공간이니 때에 따라서는 은밀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술과 안주가 갖추어져 있고 짐을 올려놓는 튼튼한 탁자, 즉 짐대까지 있다면 이상의 주변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짐대의 어석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짐을 올려놓는 짐대는 짐 플러스 대로 이루어진 말로서 옛날에는 짐대로 표기했다. 대는 터라는 의미도 있지만 판판한 공간의 의미로 탁자를 의미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애정지와 연관지어 터보다는 탁자로 보고자 한다. 애정지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짐대가 가지는 상징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짐대는 튼튼한 탁자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본 구절을
음사 관련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올라가도 끄덕없는 사랑놀이가 가능한 튼튼한 탁자라는 상상을 가능케 한다. 이는 지독한 외설에 속하는데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 시가가 풍기는 느낌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잠시 유보해 둔다. 그렇다면 짐대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이 역시 돛대, 솥대, 단간을 달리 부르는 짐대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또한 짐 올리는 짐대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그런 표현일까? 그 답은 둘째 행의 해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7연의 해석을 시도해보자. 언어적 해석은 어렵지 않다.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가다가 이따금 한 번씩 들었노라. 애정지 가다가 들었노라. 사삼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건을 들었노라. 위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가다가 가다가 즉 이따금 한 번씩 들었노라의 내용이 될 것이다. 무엇을 두고 이런 노래를 읊었을까? 이 연의 주제어는 들어라이다. 듣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감동적인 의미를 갖는 그 무엇을 찾아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애정지나 사슴, 짐대, 해금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옛날부터 악기 연주와 관련하여 지음이라는 말과 배가 절연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그런데 애정지는 배가의 아와 종자기의 종자가 합쳐진 아종지의 음사로 볼 수 있으며 지음이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지음이라는 말은 후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를 뜻하는 말로도 쓰였다. 지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최고의 우정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라는 지음을 들었다가 아니다. 지음인 듯 하면서도 아닌 가짜 지음을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뭐뭐인 듯 하면서도 아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를 연장시키면 사슴에도 해금을 켜거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진짜가 아니고 비슷한 가짜라는 말이 된다. 사슴은 상징성이 많은 동물이다. 지존인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개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높은 관직에 선량한 벼슬아치를 상징하기도 하며 암사슴은 고상한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슴은 그런 사슴이 아닌 그를 흉내내는 가짜 사슴이 된다. 해금을 혀거를도 해금을 켠다는 말이 아니고 해금을 켜는 듯 하거늘이라는 의미이다. 가다가 가다가 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는 말이 된다. 여기에는 예리한 정치적 풍자가 숨겨져 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긴 몽고는 왕을 부마로 삼고 다루가치와 많은 관료들을 파견하여 정치를 심하게 간섭했다. 충렬왕이나 충선왕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펴고자 했다. 그러나 파견된 몽고 관리들이 사사건건 간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했다. 제7연은 이러한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사슴머리에 쥐눈을 한 자, 즉 몽고 관리들이 백성을 위한답시고 정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모두 가짜 지음을 연주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마지막 들어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내 처지가 한심하도다 라는 한탄이며 또한 그러고 있는 몽고를 은근히 비웃고 있는 속마음을 읊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삼별초 토벌이나 일본 정벌에서 여몽은 서로 지음의 사이나 된 것처럼 뜻을 모았지만 그리고 나라를 위한답시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가 모두 가짜 지음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풍자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7연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가다가 이따금 한 번씩 들었는데 애정지도 갈림길도 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그곳을 가다가 들었는데 어이 지음도 아니고 지음도 아닌 그 비슷한 소리를 들었노라. 녹두서목 선한 듯 우명한 자 솥대를 타고 높이 올라가 해금을 켠다고 하듯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재주로서 지음을 연주한답시고 소리를 내거늘 그런 따위를 들었노라. 이 노래 가사 속에는 우리나라에 온 몽고의 관리들이 어설픈 재주로 국내 정치를 지나치게 간섭하며 마치 지음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는 것을 비웃는 정치 풍자가 숨겨져 있다. 당시에 오랜 전란을 겪은 민생들의 애환을 읊은 오리도 가리도 없는 적막한 밤과 돌을 맞아 울고 있는 여인 그리고 바다 끝으로라도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읊은 아프연과 멋진 호응을 이루고 있어 과연 명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연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이면에 숨겨진 아이러니를 관과하고 지나친다면 어찌 진술을 맛보았다 할 수 있으리요. 앞의 해석은 그 자체로 훌륭한데 어찌 아이러니를 들고 나오는가? 이유는 앞의 해석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애정지, 사슴, 짐대 등의 시어가 지나치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즉 지음이나 녹두서목이라는 시대풍자에 휩쓸림으로써 시어가 가지는 고유한 뜻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3년에 호응하는 멋진 아이러니가 기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연의 아이러니는 애정지로부터 시작된다. 부엌은 여자의 공간이니 사슴 역시 암사슴이며 젊은 마님을 상징한다. 그 여인은 사슴처럼 고상한 여인이지만 또한 알고 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 여인이 짐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건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금을 켜는 것 역시 진짜 연주가 아니며 해금을 켜는 듯 하건을 들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애정지가 비밀스런 공간이 될 수 있으니 제3년의 아이러니와 직결된다. 불륜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짐대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둘이 올라가도 끄덕없을 만큼 튼튼한 탁자라는 암시가 된다. 이에 본연에 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제야 해금을 켜거늘의 의미가 어렴풋이 잡힌다. 해금 켜는 소리는 진짜 해금 소리가 아니라 여인이 내는 교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 어찌 이럴 수가. 한없이 맑고 신비로운 청산별곡에 어찌 이렇게 지독한 외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부감이 끌어오르겠지만 아이러니 측면에서 보면 제3년과의 호응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어떡하겠는가. 따지고 보면 본년에 쓰인 시어, 애정지, 사슴, 짐대와 해금을 켜거늘 사이에도 정교한 상관관계가 장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금은 깽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 음색이 깽깽대는 소리를 낸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상도 민간에는 밤새 여십해는 소리를 냈다라는 표현이 있다. 여우를 때리면 깽깽대며 우는데 그 소리가 진한 섹스를 벌일 때 여인이 내는 소리와 비슷하여 그러한 표현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의 해금 소리는 깽깽이 소리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감창을 의미한다. 그리고 애정지와 짐대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슴 역시 묘한 느낌을 주는 시어이다. 꽤나 잘 사는 사대부 집의 젊은 마님을 상징하고 있으니 사슴처럼 고상한 여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그 마님은 사슴인 듯 하면서도 아닌 여인이라는 말이다. 그 여인을 연모했던 화자는 한탄의 경탄을 더하여 읊조리고 있다. 한없이 고상한 줄 알았던 그 여인이 깽깽이 소리를 낼 줄이야. 그래서 넋을 놓고 들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세상에 이런. 웬 얄이 그리도 많아서 여기에도 얄이 끼었고 저기에도 얄이 끼어있는 정말 얄궂은 세상이로다. 청산별곡에 숨겨진 아이러니. 여유는 남녀 상을지사를 읊은 것이 많으며 본 가사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앞에서 논한 아이러니는 종연으로 이어진다. 가다니 바불은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어딘가를 갔더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소주를 빚어내도다. 조롱곳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중의적 표현 1. 조롱밭꽃 누룩의 매운 냄새가 나를 잡아당기니. 2. 기생 조롱꽃과 주모 누룩이가 맵게도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 할이 있고 내 어찌 할 것인가. 위의 해석에서 소주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필자는 청산별곡의 제작연대가 충렬왕대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를 적극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첫 행의 내용은 어딘가 갔더니 배부른 독에 설진 독한 술을 빚어놓고 있노라 이지만 숨은 뜻은 몽고가 들여온 둥그런 독으로 된 중류장치에 처음 보는 양이 적게 나오는 독한 술, 즉 소주를 빚어놓고 있도다 이다. 술이 좋은 술이어서 비조라 라는 감탄의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의 백성들은 몽고라면 진저리를 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몽고가 들여온 중류장치와 소주를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충렬왕의 바람을 은연중 슬쩍 감춰놓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겠는가. 둘째 행은 상징적 의미 파악이 어렵다. 조롱꽃 누르기가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다. 즉 조롱박 모양의 잘 핀 누룩 냄새가 매와 그 냄새에 끌려 술을 한잔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술을 좋아하는 화자의 세상 근심풀이로 볼 수 있다. 쾌쾌한 누룩 냄새지만 그래도 술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것이니 그 냄새에 끌려 한잔 했노라이다. 이는 술 생각이 나서 한잔 했노라를 에둘러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엄청난 과장이 포함된 표현이기도 하다. 말인즉 두보의 식구를 원용한 것으로 길에서 누룩 실은 술에만 만나도 입에 침을 흘리는 주당의 낙천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여기서 누룩 냄새는 술 냄새를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행의 숨은 뜻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다. 즉 조롱꽃 누룩이를 조롱꽃 기생과 눌어붙으니 주모로 보는 것이다. 즉 술 생각이 나서 한잔하러 갔는데 이런 참 밭꽃같이 애뜬 기생과 늙은 주모가 나를 받들듯이 몹시도 꽤나 심하게 간절히도 붙잡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여기서 내 어찌하겠는가 라는 표현은 술 한잔 먹었다고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이다. 화자는 술만 마시고 온 것이 아니라 기류를 찾은 것이다. 유혹에 넘어갔음은 현실과의 타협을 의미한다. 이는 전란 후의 사회상을 읊은 것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지만 그래도 이런 낙이 있으니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결사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사면, 칠연의 아이러니와 멋진 호응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불륜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나머지 4, 6년의 아이러니가 이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제4연은 우리도 가리도 없는 밤의 정막을 읊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숨겨진 아이러니가 있다. 일인공 절인공 하야 나지란 지내왔손저의 일인공 절인공은 이렇쿵 저렇쿵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는 공당 문답으로 이리인공 저리인공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즉 이리인가 저리인가 하며 낮을 갈등하며 지내왔다는 것이다. 이유는
불륜일 것이다. 밤을 어찌 홀이라는 결국 밤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이다. 이는 현실과의 타협이며 종연의 아이러니와 일치한다. 제5연은 투석 전의 연으로 화자는 돌, 재앙을 맞아 울고 있는 여인이다. 전쟁통에 아들이 죽고 남편은 강화도로 들어가 소식이 끊겼는데 다 큰 딸마저 공녀로 빼앗긴 처참한 신세의 여인이다. 이 연의 아이러니는 무엇일까? 투석전의 교훈이다. 수원수구하리오. 이제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제6연에서는 바다의 살얼이라 딸을 읊고 있다. 바닷가로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읊었지만 제1연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절망적인 도피가 아니라 희망적인 도피가 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불륜이지만 해금을 켜는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바닷가라 할지라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피하여 살고 싶은 심정을 읊은 것이다. 이 또한 현실과의 타협을 의미한다. 결국 청산별곡은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의 불륜의 사랑을 읊은 노래이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한없이 맑고 신비한 노래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의 노래를 두고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의 해석을 내놓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궁중예약으로 사용되었던 노래에 이렇게 심한 외설적 음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상림에서 올리던 고대 축제를 살펴봐야 한다. 가뭄이 길어지면 지모신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상림에 제단을 짓고 제를 올렸다. 정사를 잘못 펼쳐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가뭄과 갖가지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다. 지모신은 의매의 신으로 만물의 생육을 다스리는 신이다. 제를 올린 후에 지모신의 원기를 돋우기 위해 상림의 남녀를 풀어 교합하게 했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하여 상중은 남녀 교합의 장소를 은유하는 말이 되었고 상중지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신라 진흥왕도 미실과의 합판을 앞두고 남조에 나아가서 낭도와 유녀들이 짝을 맞추어 야합하도록 했다. 이는 나라의 흥운을 비는 신성결합으로 제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궁중 제례악에 사용되는 시가에도 음사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동은 신라 왕실에서부터 사용되던 제례악인데 조선대 유학자들이 음사 논란을 벌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이 신성시하는 시경에도 음사가 포함된 노래가 많다. 대표격으로 관저와 상중을 들 수 있으며 그중 상중은 대단히 외설적인 노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경의 노래들은 제례악에 두루 쓰였다. 특히 지모신에게 제를 올릴 때에는 상중을 노래 부르게 하여 야합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강신의, 익신의, 명문가 전어도 그 자리에 함께하니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그리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시경에 대한 공자의 평, 사무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유의 최전성기를 충렬왕 때로 필자는 보고 있다. 문사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았고 그때 많은 여유가 채집되어 궁중예약으로 수용되었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여유도 많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신의 난과 오랜 전쟁을 겪었던 시기로 문학적 위안이 그만큼 더 절실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충렬왕이 예약에 의한 통치를 시도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자가 시경을 중시한 것도 예약의 정치적 효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산별곡의 아이러니에 음사가 들어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음사를 숨겨놓았을 것임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왕의 측근 문사들은 예약으로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며 지모신의 음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노래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청산별곡은 지독한 음사를 감추고 있음에도 그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표면상으로는 한없이 맑고 순수한 노래로 비춰지고 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노래로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것이다. 결혼. 청산별곡은 오랜 전쟁 동안 쓰라린 고통을 겪은 민초들의 애환을 읊은 노래로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숨겨져 있다. 그 신비로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전란 후의 사회상에 대한 예리한 풍자가 있지만 그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숨겨진 아이러니로부터 나오는 것 아닐까? 청산별곡은 깊은 음사를 감추고 있음에도 그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표면상으로는 한없이 맑고 순수한 느낌을 주고 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노래로서는 단연 최고라 할 것이다. 지모신의 의무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노래로서 이보다 더 좋은 노래가 있을까? 음사가 여러 번 언급되면 저속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청산별곡은 8개 연이 하나같이 깊은 음사를 숨기고 있음에도 조금도 외설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한없이 맑고 신비로운 노래로 다가오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극을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동서고금에 이런 노래는 없었다 하여 충렬왕은 자신을 당 명왕에 견주었던 것이 아닐까. 어떻든 청산별곡이 당시 세계 최고의 작품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청산별곡의 여인은 서구 문학에서의 돈후왕에 비견된다. 바람둥이 돈후왕을 양의 극으로 본다면 청산별곡의 해금 켜는 여인은 음의 극이라 할 수 있다. 청산별곡은 문학성에서 극본 세비야의 남봉꾼과 석상의 초대를 능가한다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4세기나 앞섰다. 19세기 초 푸시킨이 돈후왕적 삶을 추구했다고 한다. 석상 손님이라는 극본을 남겼다. 양은 영, 불, 러로 이어져 커진 반면 음은 침잠했다. 그렇다고 문학적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밝혀내는 것은 우리 후세의 몫이 아니겠는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세계 최고봉에 오른 당시 문인들의 활약상을 말없이 증언해 주고 있다.